네. 형성평가 문제 거의 다 푸셨죠? 문항수가 오랜만에 적어서 그죠? 어제도 진단평가 많이 푸셔가지고 금방 푸셨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확인할게요. 1번 협동학습의 개념을 쓰세요. 네, 협동학습의 개념. 학습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이 소집단, 즉 어떤 집단? 이질 집단 구성해서 동일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수업 방법이다.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학습을 하는 모형이다, 접근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협동학습의 원리 5가지, 가장 중요한 2가지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다음에 개별적 책무성.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뭘 물어보고 싶으면 이 2가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얘네들은 명칭, 개념 무슨 일이 있어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 말고는 대면적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집단 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나머지는 명칭을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집단 과정만 추가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단 과정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매 회기, 매번 이렇게 반성적 같이 반성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집단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 한 번 더 하시고, 세 번째, 협동학습의 이론적 접근 2가지를 쓰세요. 동기론적 관점과 사회의 응집성적 관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동기론적 관점은 주로 집단 보상을 통해서 동기를 향상시켜서 성적이 오른다라는 접근이고, 사회 응집성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등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이런 정서적 효과들 때문에 성적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 응집성적 관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어제 인지적 관점이라든지 반복 연습형이라든지 그런 관점들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2가지가 이런 그 동기론적 관점과 사회 응집성적 관점 2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음의 절차에 해당하는 협동학습 모형의 명칭. 어제 저희가 2가지 모형을 이제 차이점 중심으로 더 살펴봤었는데 사실 보시고 나서도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결국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그 특정 절차를 더 강조하면서 명칭이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일련의 절차를 보시게 되면 집단적인 주제를 세우고 소주제 선택, 준비, 발표라고 하는 소주제 활동을 강조하고 있죠. 코옵 모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 코옵으로 찾으실 수 있고 5번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개념을 쓰세요.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긴데 이제 학생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취약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삶 전반에 걸친 추가적인 지원들을 하는 결과적 보상 정책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두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한다. 그다음에 교육 취약 집단의 학업 성취 제고, 그다음에 문화적 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도모하는 접근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 이해해 두시고요. 명칭이나 개념을 쓰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제도는 제시를 한 후에 이게 이제 평등관에 근거를 해서 어떠한 평등관과 연관되고 그러한 평등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으니까 의미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수업에서 매체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써보자.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될까요? 학습자 특성 가장 강조했었죠. 학습자 특성. 두 번째,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게 되게 큰 조건입니다. 기술과 매체의 특성도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수업 상황, 물리적 환경 등과 관련되는 수업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7번 부분을 잘 못 쓰셨으리라 믿어요. 이렇게 단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어슈어 가볍게 봤었죠. 후반부에 있어가지고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하고 넘어갔었는데 세부 단계를 물어봐서 이게 뭐냐, 공정하지 않다. 그죠? 공정성 전략이 훼손되었다.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악수, 그죠?
근데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시험 모형 같은 경우에 전체 절차를 쓰라고 하기보다는 그 특정 단계 세부 활동을 쓰라고 하거나 나와 있는 활동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명칭을 서술을 하라. 그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단계, 방법 및 매체 선정이라고 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죠. 그리고 매체와 자료의 활용,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방법 및 매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교수 방법, 어떤 교수법을 쓸 것인지 교수법을 결정하는 거, 매체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매체를 쓸 것인지 자료를 결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수 방법, 수업 방법과 수업 매체 도구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방법 및 매체 선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체와 자료의 활용 단계는 교사가 주로 하는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 그리고 하는 도중에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매체를 준비시키고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한테 그런 매체 자료를 제시하는 것까지 해서 매체와 자료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학습자의 수행 요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수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체와 상호작용을 하고 매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뭔가 활동, 추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학습자의 수행 요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4단계가 아무래도 명칭도 그렇고 세부 사항도 그렇고 물어보기가 좋은 단계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8번 형태주의 상담이론의 구체적인 기법 기억나는 거 비느자 기법 기억나죠? 좋습니다. 비느자 기법 쓰셨으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꿈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상 게임 뭔지 모르겠어요. 즐거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통 꿈 작업이나 비느자 기법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꿈 작업은 프로이트가 제시를 했었던 꿈의 해석과는 좀 다른데 꿈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욕구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본다면 이 그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꿈속에 자주 나오는 대상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 미해결 과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나의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 과업들을 찾아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해서 동기의 변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라. 동기의 변화 과정 크게 봤을 때 무동기 상태, 동기가 없어요. 무동기 상태. 그 다음에 외재적 동기 상태. 그리고 마지막이 내재적.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이 외재적 동기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연결되게 되는 조절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었죠. 여러 가지 조절 방식들이 있었지만 무동기 상태는 전혀 아무런 조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절의 상태다. 어제 추가적으로 이런 포인트 한 번만 더 기억하자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재적 동기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원인의 소재 차원들 보게 됐을 때 바깥에서부터 조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있긴 있는데 그 동기 자체를 조절을 하는 거, 변화시키는 요인 자체가 전적으로 바깥에서부터 기인을 하게 된다. 외적 조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뭐 투사된 조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변화되게 되고 마지막 내재적 동기 상태까지 이어지게 되면 어떤 조절이 되더라? 내적 조절로 이어지게 되더라. 별거 없죠. 이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절 방식까지 외적 조절,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투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절 사항들이 있긴 한데 이 모든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무동기 상태가 내재적 동기 상태로 변화되게 된다. 이동을 하게 된다. 그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10번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욕구를 매개로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능성 욕구, 자율성 욕구, 관계성 욕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우리 유능성 증진 전략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내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를 해라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시해 주는 거, 긍정적인 변화되는 피드백을 제시해 주는 거. 여기에다가 쌤들 그것도 쓰실 수 있어요. 적절한 칭찬과 적절한 비판 얘기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성 증진 전략 뭐가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줘라.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교육과정 운영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학생들이 선택해도 괜찮은 걸로. 그다음에 관계성 증진 전략 뭘 해줘라?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그다음에 헌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더라.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형성평가 자료 확인했고요. 자, 형성평가 문제 마무리했으니까, 자, 이어서 오늘 수업은 이제 형성평가 보고 그다음에 5급 문제 오늘 하나 더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 정리를 따로 못하는 게, 주제 정리를 하면 수업을 못해요.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5급 문제 하나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진도 나가고,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네 번째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마 풀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어제처럼 첫날인데 시간을 넘겨서 수업을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또 모의고사 본 날 항상 늦어지는데. 자, 오늘 추가로 받으셨던 자료 교육 철학 문제입니다. 5급은 문제 영역에 교육 철학이 따로 있어요. 어제 봤었던 문제는 교육학에서 나왔는데 문제가 심리였었죠. 심리였었는데 교육 철학 영역을 보면 철학이나 뭐 그 역사 이런 쪽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페스탈로치입니다. 반갑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게 이거는 평이했어요. 평이해서 읽어보시면 아 맞아, 나 이거 설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너무 쉬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그 서양교육사 파트에서 중요하게 보는 학자가 몇 명 있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도 있지만 좀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시점부터 해서는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이 정도를 신경 써서 보는데, 아무래도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이 두 학자가 현대 교육에 직접적인 시사점이 있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9세기 신인문주의는 지나치게 이성만 강조했던 18세기 계몽사상의 반기를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주의, 신문주의 공부하셨을 때 신인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이성적인 사고만 강조했었던 계몽주의 사상, 그거 해봤자 뭐 별거 없자, 어차피 뭐 제대로 되지 않아, 혁명 해봤자 똑같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게 되면서 고대 그리스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바탕으로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신인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주의라든지 뭐 국가의 역사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정서적, 정의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학자들의 대표 학자가 이제 페스탈로치, 신인문주의에서 개발주의자인 페스탈로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페스탈로치는 대표적으로 전인주의적 교육의 가치를 추구했던 학자. 전인교육은 어느 시점에든지 강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도 뭐 우리가 융합인재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융합인재에서도 인성 부분 안 빠지죠. 그래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 융합인재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 사상가인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목적을 인간성의 개발로 보았다. 자, 인간성의 개발.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페스탈로치는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뭐로 정의했다? 3H. 그렇죠. 3H.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럼 페스탈로치가 교육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인간성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3H요. 3H요.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뭐, 야, 이게 진짜 쓸 데가 있을까 했던 3H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도 미심쩍거든요. 설마 페스탈로치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기뻤어요. 자, 그리고 페스탈로치 교육사상의 입장에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논하라. 그러면 이제 3H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스탈로치가 또 우리가 창의 융합할 때 계속 언급이 됐던 이유가 3H라고 했었던 전인적 성장 발달 영역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인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랑 맞아 떨어진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페스탈로치 자료를 한 번만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럴 때 7월 즈음에서 페스탈로치를 보시잖아요. 그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하면 다시는 안 보겠다. 시험 전에 내가 이렇게 페스탈로치를 자세히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세세하게 철저하게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네요. 죄송합니다. 의욕이 넘쳤어요. 페스탈로치. 네, 페스탈로치. 자, 몇 가지 설명들이 있긴 한데 세 번째 동그라미 먼저 보겠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이론가가 아니라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형성한 실천가다. 그 이전에 루소나 칸트와 같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교육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실천을 했어요. 실제로 다 실천을 했고, 아, 이게 진짜 의미가 있네, 써봤더니 교육적으로 타당하네, 이런 부분들을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는 훌륭한 이론가들의 그 주장들보다 이 페스탈로치, 약간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페스탈로치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 개 부분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학교 만들고 옮기고 학교 만들고 옮기고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고아원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아이들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교육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한 교육적 가치들을 실천해보고 되네 이런 것들을 입증했던 학자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는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에 교육사상. 자, 기억 의미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본질을 인간성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문제에서도 인간성의 개발, 인간성이 뭐냐 물어봤었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개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키워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예요? 개발주의예요. 개발주의의 기본 개념 자체가 잠재 능력의 발현이에요.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주고 그걸 발달시켜주는 것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발주의의 기본 개념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얘기했었던 교육은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개발주의적인 관점을 계승한 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중요합니다. 페스탈로치가 말하는 인간성 속에는 도덕적, 지적, 신체적, 재 능력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머리, 가슴, 손으로 상징되는 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신체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건 우리가 그대로 기억을 하죠. 3H에서 외웠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H에서 하트, 헤드, 핸드 요 순서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도덕적인 부분들, 심정적인, 정의적인 측면들, 품성, 인성 강조하고 그다음에 지적 능력, 그다음에 기술, 기능적인 측면을 순차적으로 강조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H의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다음 페이지 개인의 전인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인 교육의 아주 대표적인 접근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스탈로치의 3H, 인간성의 개발입니다. 자, 리을. 그리고 개인의 전인적 완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또한 인간을 개조하고, 근데 개조란 말이 나오면, 아니, 인간 개조라니, 이렇게 무서운 말을 쓰다니라고 하는데, 그냥 변화시켰다, 크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세게,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했다. 자, 개개인의 인간성을 고루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면, 그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 그래서 사회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인간성을 개발하는 거다. 목적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한 개인과 사회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사회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사회를 만든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스탈로치 역시 합자연의 원리를 주장을 했죠. 그랬을 때 그 합자연을 사회적 자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자연의 원리 얘기했던 사람 또 떠오르죠. 누구? 코메니우스 떠오르시죠. 코메니우스는 객관적 자연주의. 그래서 인간 세상의 자연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물, 산, 바다 그냥 존재하는 자연물 자체의 법칙을 그대로 교육에다 적용시키자. 그래서 뭐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교육에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객관적 자연주의. 자, 루소도 자연주의자죠. 그리고 합자연의 원리 얘기를 했었죠. 루소는 우리가 보통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측면들,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측면들을 강조를 해서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나타나게 되는 발달적 특성에 따라서 인간을 가르쳐야 한다. 이 주장을 하게 됐었던 것이고, 이어지게 되는 페스탈로치의 사회적 자연주의 합자연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어디가 자연이냐? 인간한테는 자연은 사회다. 그러면 사회 속에서 인간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 사회를 보다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자연인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지금 이런 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미음에 보시면 페스탈로치는 인간성이 자연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발된다. 그래서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래서 루소가
사회에서부터 격리시킨 인간의 육성을 강조했다면 페스탈로치는 그렇지 않았죠. 사회 속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엄마한테 배우고 주변에 있는 동네로 나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학교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와의 연관을 주장했었던 모습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많이 활용이 돼요. 지금 뭘 쓰려고 그래도 그러면 애들을 격리시켜가지고 무인도에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켜라 라고 주장을 하는 루소의 관점을 따르기가 어렵죠. 근데 페스탈로치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집 안에서도 애들은 잘 가르칠 수 있고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음의 끝부분을 보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왠지 좋은 사람일 것 같죠. 그렇죠. 페스탈로치. 되게 좋은 분이셨다고 그러죠. 자, 루소와의 공통적 의견은 안 보셔도 괜찮고 읽어보셔도 괜찮고 복습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이어서 시오세이는 교육의 원리입니다. 오, 중요하죠. 이제 페스탈로치의 교육 원리 같은 경우에는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상위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 밑에 방법, 직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바로 보는 자료들처럼 그냥 다 구분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느 쪽인 건 괜찮아요. 둘 다 통용되는 관점이고 각각의 원리 하나하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과 개념 나온 김에 기억하겠습니다. 자, 자발성의 원리 아주 심플하죠. 이름만 봐도 알겠죠. 자발성의 원리. 억지로 시키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아동 내부에 있는 자연의 힘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삼는다. 주입이 아니라 개발식. 아까 마음을 개발하는 거라 그랬죠.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조화의 원리. 이것도 알겠습니다. 3H를 조화롭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조화의 원리가 뭘 추구한다? 전인교육,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게 된다. 자, 방법의 원리. 방법의 원리는 순서예요. 순서. 인간이 발달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발달은 일정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따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 이것이 방법의 원리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겠어 하는데 방법의 원리는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의 원리면 이거는 순서랑 상관이 있는 거야. 자, 직관의 원리. 직관의 원리도 이름 보시면 대충 알겠죠. 가를 보시면 직접 경험 또는 직접 체험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삼는다.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서 억지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아동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사회 원리, 사회 속에서의 학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인간을 교육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 원리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노작 교육의 원리까지 추가적으로 보면 좋겠죠. 아래쪽에 박스 안에 보시면 교육 방법 1 합자연의 원리 안에 리을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노작 교육의 원리 있죠. 얘는 독자적인 원리로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식의 훈련이 노작 교육을 통해서 완성된다. 노작 교육은 어떤 가치를 가장 강조하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배운 게 그냥 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인 장면에 정말 실천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는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거 객관식에서도 왜 보기 중에 원리에 해당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좀 문제가 쉽게 나오긴 했었지만 출제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페스탈로치는 다른 맥락 없어요. 저희가 공국외적 나왔던 시점부터 고 언저리부터 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 언저리부터 해서 페스탈로치를 신경 써서 보고 있거든요. 아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페스탈로치는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년, 1800년대 사람이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쵸. 그럼요. 1700년. 174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00년대 돌아가셨네요. 정말 옛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그 사이에 뭘 하진 않았어요. 2012년도에 갑자기 페스탈로치가 뭘 해서 그때부터 중요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융합교육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공국외적 나오고 2012년도 즈음 해가지고 우리 스팀 교육과정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미국에서 스템 하는데 그거 좋은 것 같다. 우리도 스팀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융합형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페스탈로치가 다시 등장해요. 왜? 3H 때문에. 3H라서 그냥 지덕체가 아니라
그 하트, 헤드, 핸드이다 보니까 핸드가 있잖아요. 이 핸드라고 하는 게 기술 기능적인 측면이랑 연관되기가 좋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적 부분에 있어서 인간성 그리고 인간성을 구성하게 되는 3H 그리고 그 3H를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원리로서 방금 봤었던 뭐 이렇게 사회의 원리, 그다음에 뭐 직관의 원리, 원리들 몇 가지 자발성의 원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기억해 두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 내용 박스 안에 좀 더 가볍게 정리된 사항들 다시 한 번만 보시면 2번에 나와 있는 교육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직관의 3요소.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수, 형, 어라고 하는 직관의 3요소. 가끔 보면 이 수형, 어도 이건 직관 아니지 않느냐. 숫자, 언어, 형태라고 하는 거. 뭐 형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숫자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직관 아니고 배우는 거 아니냐, 인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세상 만물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저게 몇 개인지 정도는 알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 안 되는데 노래를 읽고 영화를 보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언어를 매개로서 상호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느낌, 뭐 슬픈 느낌 이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숫자나 형태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직관의 3요소로 수, 형, 어를 제시를 했었다. 라고 하는 거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부분은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봤던 내용들 다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풀이, 페스탈로치, 인간성의 구성 요소 3H, 머리, 가슴, 손으로 상징되는 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신체 기능이다. 그랬을 때 지적 능력은 정신력 또는 수형어를 통한 사고력의 함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이 일반적으로 추구해 왔었던 방향은 이 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사항들이었었죠. 자, 그리고 정의적 능력, 도덕적 능력, 심정력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인성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인성, 뭐 도덕성. 여기 보면은 도덕 교육과 종교 교육을 통한 사랑을 육성하라 그러죠. 우리가 교육에서 사랑이란 말을 진짜 잘 안 보는데 교육학에서 사랑이란 말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성직관 할 때. 그렇죠. 성직관, 교직관, 성직관 하면 사랑과 헌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의적인 표현이에요. 되게 정의적인 표현이라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페스탈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트니까 사랑이란 말로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답 쓰실 때는 정의적 측면, 도덕적 부분, 인성적 측면, 인성 쪽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체 기능, 신체적 능력이다. 근데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덕체 할 때 체 같은 경우에는 신체 기능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그 능력 자체가 얼마나 뛰어난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높이 뛸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페스탈로치는 노작 교육 때문에 그래요. 노작 교육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하는 작업들, 기술, 기능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스팀 교육 과정이나 이런 융합 인재들이 강조를 하게 되는 테크놀로지 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 신체적 능력인데 기술도 포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술, 신체, 직업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도야하는 것까지도 3H에 H로 넣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줄여서 지덕기라고도 해요. 지덕체라고 안 하고 기술 기능적인 측면들에 좀 집중을 해서 지덕기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뭐야 잘못 쓴 거 아니야? 오타 해서 막 질문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건덕지는 굉장히 많겠죠. 우리 교육은 지적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정의적 측면, 신체 기능 측면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요새 조사가 어제도 그렇고 조금 미묘하네요. 죄송합니다.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이러한 지식 편향적 교육의 한계로 인해 인성, 그다음에 실제적인 지식의 활용, 적용 능력의 부족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 입시 중심의 교육 때문에 애들이 똑똑하고 뭘 많이 배웠는데
활용이 잘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가치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인성교육은 아마 이건 뭐 단언할 수 있는데 100년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000년 전에도 똑같았으니까. 항상 인성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달라지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인성 부분과 그다음에 기술, 기능, 활용적인 측면 문제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의 인간성 개발이라는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 인간의 육성에 전인적 인간의를 쌤들도 이런 오타 많으시죠. 쓰시다 보면 시작할 때는 의리였는데 문장이 끝날 때는 애로 바뀌어 있고 주어 서술어 불일치 이슈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반면 교사로 일부러 넣어둔 건 아니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인간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섣불리 예언은 못하겠지만 예단은 못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낼 만한 부분들 좀 언급을 했잖아요. 큰 주제 영역들 같은 경우 많이 언급을 했는데 전인교육 이슈 아직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항목으로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큰 주제로 베이스로 깔고 가기가 괜찮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학교에서 이런저런 영역들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언제든지 괜찮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 지어서도 페스탈로치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거 하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아니죠. 문제집 진도 나가야 되는데 하나만 풀고 그러면 할게요. 좋아요. 교재 29페이지 6번 문제. 이 문제도 가벼운 문제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두 학생은 공부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대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 심리학적 개념을 찾아 서술을 해보고 해당 개념의 교육적 의의를 논해보자. 좀 열린 문제였었기 때문에 답을 찾으실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개념 이제 확인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랑 영수가 나오네요. 철수, 오늘 공부가 잘 안 되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거 우리 최근에 많이 하죠, 그죠?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집중이 잘 안 되네? 그래서 맨날 집중 이슈는 고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 집중이 안 될까? 막 15분 이상 집중이 안 된다. 자꾸만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그죠? 그게 타조처럼 자꾸만 이렇게, 남들은 뭐 하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그렇게 보면 다들 공부하고 있죠. 이상하게. 나만 안 하고 남들 다 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하고 있다가 내가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왜 남들은 다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봤을 텐데 집중력 이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도 크긴 한데 집중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있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수업 시간 배정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은 1시간 40분이잖아요. 1시간 40분이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5분 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5분 늘어가지고 50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어릴수록 집중력이 짧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40분 집중 못합니다. 고등학생 50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리 50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보통은 실제로 한 10분, 15분 정도가 집중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막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걸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막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런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고 공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전날 밤에 갑자기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흘러가죠. 그쵸?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새벽 2시 몇 개 안 봤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다 고민하지 마시고 집중이 안 되면 다시 하자.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시 하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좋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원래 다 그래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첨삭하다가 하고 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있다. 매번 그래요. 자,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교과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자기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인지에 대한 인지에 해당하게 된 메타인지랑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죠. 일단 이건 놔두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 계획표를 수정한 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밀린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걸 제대로 다 해내기 위해서는 이후에 공부 시간 자체를 조절을 해야만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의 수정, 점검 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수, 공부하기 싫다.
공부가 잘 안 된 애가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기 싫다. 싫은 건 늘 그래요. 공부하기 싫다. 교과서를 읽어도 자꾸 졸려서 괴로워. 잠깐 컴퓨터나 해야지.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 벌써 12시네. 자야겠다. 남일이 같지 않죠? 이거 공부 안 되지? 핸드폰 잠깐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나만 더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자야 돼요. 그죠? 되게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올해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유튜브. 그래서 이게 자신한테 주는 보상으로 쓰기에 나쁘진 않은데 보통 밤늦게 그래서 자기 전에 보고 주무시는 분들 많죠? 하나만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보기가 진짜 힘들죠. 이것만 보고 자야지. 근데 끝날 때 되면 연관. 그래서 추천하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방금 본 거보다. 내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만, 하나만 더. 보고 하다 보면 2시, 3시 돼가지고, 다음날, 너무 졸려. 어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막 자괴감 느끼고.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이렇게 되게 중독의 여지가 큰 거기 때문에 조절 가능하시면 진짜 엄격하게 끊어서 하시고, 안 그러면 계속 끌려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타인지 일단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나 영수가 둘 다 공부가 잘 안 된다는 부분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관찰, 점검 요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새로 잡고 조절을 하는 활동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점검이나 관찰도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5시간 공부했다, 10시간 공부했다, 너무 뿌듯해.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메타인지 능력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인지가 학습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심리 영역 중에서도 인지심리, 그 중에서도 학습법,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부분이죠. 우리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대요. 이거는 모든 인지심리학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메타인지 핵심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느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부분에서 메타인지, 상위인지, 초인지, 다 메타커그니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메타인지란 말을 그 자체로 많이 쓰죠. 기본 개념, 인지에 대한 인지.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대한 지식,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판단을 하는 활동이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졸지 않게 교실의 앞자리에 앉아야겠어. 오늘은 피곤해. 수업 전에 커피를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자기 조절 학습할 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는 게 좋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근데 조절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 상태인지 아는 거에 대한 지식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은 한 번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기억해 두셔도 무리가 없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사고하는 방법에 대한 사고 활동이라고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동그라미 4번과 괄호 2번에 있는 여기 상위인재 주요 기술은 계획, 점검, 평가다라고 하는 거 있죠. 최근에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조절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계획, 점검, 평가, 그 다음에 조절, 평가. 아니죠. 계획, 점검, 평가, 조절. 그래서 4가지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할 양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양을 다 보려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이 정도는 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활동들을 하죠. 보통 공부할 때 이런 계획을 하시죠. 닥치는 대로 눈 감고 책 꺼내가지고 쫙 펴고 오늘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보다가 본 만큼 덮고 자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지금 이 양을 언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만큼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만큼 그런 활동들이 전부 다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점검 또는 감찰,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 현재 자신이 제대로 과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판단까지 가진 않는 거예요. 판단까지 가진 않아도.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최근에는 점검이랑 평가를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까지 가는 걸 그냥 섞어서 보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를 아는 게 점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되는 조절은 그걸 지금 상황에 맞게끔 계속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재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네 가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메타인지 하면 요 네 가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획, 점검, 평가, 조절 이런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근데 구성 요소로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인지적 지식이란 말을 드물게 쓰기도 합니다. 혹시. 그래서 절차적 지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거,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그다음에 조건적 지식, 과제 해결의 조건에 대한 지식, 언제 해야 할지를 아는 것, 어떤 상황에 어떤 것들을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게 조건적 지식. 그다음에 인지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 등의 상위 인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절차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인지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하는 활동 자체는 이런 절차들로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앞에 나온 네 가지를 좀 더 강조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놓고 보자면 앞에서 메타인지 능력이 나쁘지 않았던 철수, 그러니까 좋게 봐야 되겠죠. 철수 같은 경우 오늘 공부가 잘 안 되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 부분이 점검이랑 평가가 같이 보이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공부가 안 되네, 집중이 안 되네. 그다음에 교과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건 지금 점검이 나타나는 거죠. 점검.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다. 글을 읽고 있는데 글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자, 그럼 이거 일단 놔두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 계획표를 수정한 후에 다시 해야 되겠다. 요거는 조절과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겠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고 오히려 힘들어지고 이후 공부 자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잠깐 쉬었다가 한다는 것은 그 잠깐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조절 가능해야 되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30분 정도. 그다음에 길게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하기 싫죠. 그 이후부터는 돌아오면 다시 막 손에도 안 잡히고, 아니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메타인지 세부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얘는 아마 3, 4월 강의에서 확인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정보처리 이론에 따른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학습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와 있었던 개념에 해당하는 인지 전략, 메타인지 전략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정보처리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쓰게 되는 일반적인 전략들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고, 두 번째 TOT 모델 있죠. TOT 모델. 얘도 별로 많이 얘기를 하진 않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델. 이름 무섭죠. 머더 모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대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이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강하게 들어갔던 모형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SQ4R 또는 PQ4R이라고 하는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그 정보처리 이론에 근거한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오래전 문제들은 이걸 물어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쌤들 공부하실 때도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보시면, 첫 번째, 이걸 공부를 할 때 요 6가지 절차에 거쳐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을 서베이로 보면 SQ4R이 되는 거고, 프리뷰로 보게 되면 PQ4R이 돼요. PQ4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관하기, 학습 자료를 훑어보고 제목에 유의하기. 우리가 책을 봤죠. 새 교재가 생기죠. 특히 양이 많은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주요한데요. 효과가 좋은데요. 책을 한번 쭉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휘리릭 넘기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휘리릭 넘겨보면서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림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양이 대략 이런 정도 느낌이구나, 몇 문제 정도가 있구나. 그다음에 앞에 그 목차 부분을 봅니다. 목차 부분을 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 근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책을 볼 때 바로 첫 장부터 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개관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공부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기, 학습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기. 내가 궁금한 사항을 억지로 찾아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목표를 가볍게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자료를 읽는 것인가, 어떠한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읽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읽고, 숙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암송하기, 중요한 부분들을 연구앉아서 기억을 하는 거, 반복해서 되뇌이는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 검토하기,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독서 자료 읽거나 할 때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보통 공부하실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초반에 나오는 개관하기예요. 개관하기. 개관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메타인지와 메타인지 교육적 의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메타인지 개념 서술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구성 요소까지 넣어놓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계획, 점검, 평가, 조절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교육적 의 부분은 앞에 없었으니까 요거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메타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조절 학습, 자기주도 학습, 자기통제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 정도를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향후 학습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자기조절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학습법 개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학습법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교수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조절을 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구축에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료에서 나와 있던 부분들 교재들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연령에 따라서 증가한다. 개발이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학생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랑 약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서 학생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메타인지 능력이 높기 때문에 알아서 자신의 학습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은 애들은 그런 류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보는데 실제로 경험을 하지는 못하는데 선생님이나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알아서 해요. 다들 그렇게 하셨군요. 막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앞으로 계획이 이런 거니까 숙제를 해야 될 게 이만큼 있고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이게 있고 그다음에 학원에 언제 가야 되고 친구랑 놀기로 했고 이런 게 다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활동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전 잘 안 됐던데. 맨날 충동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인데 잘 없죠.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높으면 좋은데 잘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높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개발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미리 개발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메타인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교사가 메타인지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건 맞다. 어린 애들보다는 확실히 어른이 되면 메타인지 능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으로 메타인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메타인지 관련된 활동들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냥 공부해, 숙제해가 아니라 시작할 때 앞에처럼 아까 SQ4R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을 해.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해가 되는지 자꾸만 스스로한테 물어봐. 이런 식의 지침들을 주는 겁니다. 그 메타인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활동들을 제안을 해주게 되면 그런 활동 자체가 메타인지 역할을 하게 되고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개발을 위한 학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이게 학습법이에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도구가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가 대표적인 메타인지용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으로 하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잘 짜면 되는데 내가 짜기가 힘드니까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그 플래너를 참고를 해가지고 시작할 때 공부 시작한 요새는 막 그 15분씩 10분씩 셀로 돼 있는 것들도 나오죠.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표시도 하고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 막 허무해지고 그렇죠. 막 색칠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시간만 늘어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도구들이 다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잘 되시더라도 매일매일 계획은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아침에 공부 시작하실 때 반드시 공부량 체크해놓고 그게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는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되고 뭐가 제대로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흐름을 찾아서 공부 안 된 날이 보여요. 그러면 근데 보면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날까지 뭐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야 되는 일정이라든지 그래서 복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정이라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일정이라든지 그러면 그걸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걸 조절을 하는 게 점검 관찰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절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고 메타인지 파트는 메타인지 개념과 구성 요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적의 부분은 신경 써서 한 번만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볼게요. 쉬는 시간 환기 부탁드리고요.